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게 그제인데 그 다음날인 바로 어제 자금 출처 의심되는 고가 주택 매매에 대해서 단속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한 다음 날 바로 곧바로 이 투기 단속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제 제1차 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행안부, 금융위, 경찰청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였는데 왜 하필이면 바로 다음 날이었을까? 그제는 부동산 3법 통과했고요. 임대차법 이제 관련해서 모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어쨌든 정부가 13만 호에 달하는 공급 대책까지 발표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시장의 반응 혹시 모를 이제 부작용, 과열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이게 고밀도 개발한다고 공급 대책은 발표를 했는데 만에 하나 과열 조짐 보이면 어떡하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은 단계별로 플랜 B가 있다. 1단계로 만에 하나 과열 조짐이 보이면 개발 예정지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고요. 2단계로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집값 담합이나 부정청약 그리고 탈루에 대해서는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또 3단계는 뭐냐. 이것도 아니다라고 할 경우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라는 카드까지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정부는 앞으로 매주입니다. 이 관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열어서 시장 점검과 이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논의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포하는데 특히나 9억 원 이상 고가 매매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 소득에 비해서 조금 이제 자금의 여력이 없이 불법이 개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상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투기 꼼짝마 한마디로 이제 눈뜨고 크게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경찰청장까지 들어간 거가 이례적이에요. 지금까지 경찰청장이 부동산 시장 회의에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자, 국내 증시 좀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로 자 연중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네요. 주식하세요? 저 했다가 지금은 그냥 안 합니다. 저희 아시죠? 원래 그냥 들은 소리인데 모 수사기관에서 기자들 것을 한번 열어봤다가 혹시 몰라서 오래된 100% 다 오래된 기자의 굴욕입니다. 경제부 기자들이 재테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통장 났기 때문에 쟤는 할 필요도 없다. 묻어뒀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2,300선을 돌파했어요. 우리가 박스피의 상단이 넘어갔어요. 2,200이면 이 개인이나 기관이나 매도하고 외국인까지 그러면서 다시 내려왔었는데 그걸 뚫은 겁니다. 어쨌든 어제 코스피는 하루 만에 31포인트 1.4%가 올라서 2,311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지난 2018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뛰어서 847,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금 뭐 백신 관련주,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고요. 여기에다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발 이 폭락장 이후에 1,400선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V자형 반등에 지금 동학개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5원 이상 어디 내렸습니다. 1,188원에 거래를 마쳤고 전망도 지금 보면 열에 한 6명 이상이 추가 상승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이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습니다. 11,000선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고 2차 경기 부양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분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5조 원 가까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예. 이달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코로나19가 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업종 상승을 좀 따져보면 언택트 관련주들이에요. 네네. 백신이나 뭐 바이오, 전지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지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증시 유동성 장세, 돈이 밀어붙이는 장세는 한계가 있다라는 네.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기록을 계속 깨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새벽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연일 지금 신기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예. 12월 인더분 금 가격은 온스당 1.4%가 올라서 2,049달러입니다. 올 들어서 무려 32%가 올랐습니다. 32%? 예. 금값이 종가 기준 2,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그제가 처음이었고요. 네네. 금은 사실은 불확실성을 먹고 사는 안전 자산입니다. 그렇죠. 미국 정부가 지금 1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달러가 계속 풀리니까 네. 지금 달러가 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값이 오히려 더 몸값이 귀해지고 있는데 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푼 돈을 따져봤더니 거의 2,000조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달러요. 네. 일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앞으로 18개월 안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 우리 아파트라든지 예. 일반 상가를 가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금 산다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유독 요즘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예. 금 한 돈 하면 3.75g이 거의 5만 원에서 4만 원, 6만 원 사이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 왔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예. 지금은 30만 원이 넘어서 31만 원. 대단하네요. 네. 야, 예.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쏠린 유동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펀드 띄우게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예. 네. 이 시중에 3,000조 원 있다고 하는데요. 3,000조 원이요. 예. 거기에 일조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예. 이미 당정이 지금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정부 재원을 통해서 보전해주는 방식인데요. 예. 이른바 뉴딜 펀드가 뭐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에 재원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지금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해서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16조 원을 민간 투자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5G, 자율주행차, SOC 관련된 것들이 투자가 되는데 예.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1인당 한 3억 원 한도 그리고 5%대 저율의 과세까지 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예적금 금리가 1% 미만이거든요. 네. 그거에 한 3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많은 자금이 쏠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일채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중부 지역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일대는 물에 잠겨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근처 도로는 또 통제되고 교통 혼잡해졌고요. 집중호우 기간에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상습 침수 구간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수고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 물난리, 올해도 또 그랬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구간, 일단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강남 사거리, 예. 그다음에 대치동, 네네. 한 32군데 정도가 지금 탐정이 돼 있죠. 예. 예. 이렇게 이제 해당 지역, 이 말씀하신 이런 상습 침수 구역, 이렇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 뭐로 봐야 됩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 사방에서부터 물이 이제 모여들고, 그다음에 모여든 물이 한강이나 또는 삼천 같은 주변의 큰 강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지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 같이 큰 폭우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
이건 해결하는 데 상당히 장기적인 재정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우리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상습 침수구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를테면 배수시설의 개선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된다고 보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강남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세 방향에서 물이 모여들거든요. 북쪽에서 그다음에 동쪽에서 남쪽에서 전부 모여들어서 서쪽인 교대 쪽으로 이제 물이 모여드는데 이 모여드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제한되었던 그 배수터널, 지하 배수터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배수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한남대교 남단에서 한강으로 퍼넘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설계까지도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토목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토목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도 그걸 뭐 인식을 안 해주시고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래 또 우리 대치동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탄천 쪽으로 그런 대규모 배수 시설을 해야 되고 우리 지금 한 곳이 있어요. 목동에는 굉장히 침수가 심해가지고 목동에 그 배수터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이번에 지금 단단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에 침수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물이 지하로 모여가지고 안양천으로 물을 퍼넘기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그 효과를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대규모 시설을 시간이 걸리지만 재정도 많이 들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도 뭐 지난 2015년에도 서울시가 말씀하신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일대 상습 침수 지역 34곳을 꼽아서 시설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뭘 한 겁니까? 아주 지역적으로 작은 하수 관거를 개선한 거지 근본적인 대책은 하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적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규모 지역은 비교적 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재정이 들고 첫째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땅 속의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다른 데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특히 이제 돌아가신 우리 박 시장님께서 그런 정책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난 한 10여 년간 이런 사업을 못했죠.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죠.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요, 갑작스럽게. 그럼 이런 침수 피해가 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늘어나죠. 네, 이거 어떻게 좀 그렇더라도 특히 인명 피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좀 그렇더라도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인명 피해는요. 우리 지금 많은 정보들이 문자 정보든지 라디오, SNS, 유튜브 또 TV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험 정보는 굉장히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공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잊어버리거나 순간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들은 많은 그 재난을 겪다 보니까 안전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그 의료적인 불감증이 있어요. 다 압니다.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위험한데 들어갑니다. 때로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가 물이 한 10cm, 20cm, 20cm 차는데 거기 가서 이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 위험한데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분명히 경계석을 세워놓고 경고판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들어갔다가 본인이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피해를 많이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좀 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칠 수 있고 나도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겁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원철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조찬 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구정문 변호사 이번에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정문 변호사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나오신데 괜찮으셨습니까? 예, 모든 큰 길이 다 막혀서 골목길로 찾아갖고 왔는데 예. 한 20분 이상 더 걸렸습니다. 운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접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저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예. 생각보다 훨씬 많이 막히더라고요. 택시기사도 힘들하지 않던가요? 네, 힘들어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셨어요? 평소보다? 저는 평소보다 저도 한 2배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출발했거든요. 네, 거의 잘못했으면 저 지각할 뻔했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예. 하여튼 빗길 지금 이제 한참 출근 시간대니까 특히 그 직접 그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자,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본격적인 이야기 메뉴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내용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때 입은 이제 원피스 이 복장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복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국회법에 복장을 어떻게 하는 건 없고요. 다만 품위 유지를 해라 그런 건 있죠. 포괄적인 그런 그래서 내용인데.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복장과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제 보니까 지금 사진을 봤더니 류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었어요, 보니까. 네, 빨간색 원피스를. 이게 이를테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 이 부분에 포괄적인 이런 조항에 위배가 되는지 하여튼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직업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의사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또는 그 종교인이라든지 또 우리는 법가이지 그런 경우에는 의상이 요구가 되죠. 예를 들어 신부님들은 사제복을 입으시고 스님들은 가사를 걸치시고 법관들은 이제 검은 법복을 입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게 그러한 의상을 갖춰 입음으로써 그 업무가 좀 더 잘 촉진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쭉 봐온 거는 50대 중년 아저씨들이 전부 넥타이에 양복, 구두, 소위 이제 비너스트라는 거 정장을 봐왔거든요. 색깔들도 저희들랑 마찬가지로 검은색 아니면 곤색 이렇거든요. 빨강색이나 노란색은 전혀 볼 수가 없고요. 흰색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색만 보아오다가 이 젊은 국회의원이 이게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빨강색과 흰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전배기로. 그런 원피스인데다가 이제 치마가 약간 짧아요. 미니스커트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거기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또 젊은 또 국회의원이니까 이렇게 뚱뚱하거나 그런 이상한 몸매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의 그 의상에 대해서 온갖 이제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니다 그런 비난들도 있고 또 한편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 국회 일만 잘하면 되지 옷 가지고 시비 걸지 말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같은 무슨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이게 그 베리스타스 드레스라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어요. 코수염을 허용할 것이야 말 것이야. 그런 거에 다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Rules of Decorum Related to Courtroom Attire 이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판례도 많아요. 그래서 터본을 두르고 변호사 온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성 변호사가 큰 파리에 여인 쓰는 큰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데 그걸 허용할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사제가 변호사인 경우에 사제복을 입고 또 변호사로 들어오는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모독이다 해서 그런 걸로 징계해서 미국의 대법원까지 간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 이걸 참고한다면 아마 그겁니다. 이거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느냐 또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품위 손상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거를 한면으로 두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장을 만약에 불허하면 변호사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너무 침해되는 거야. 두 가지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류호정 의원의 경우에도 이걸 비슷하게 유추를 해보면 유 의원이 옷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못하고 이런 이 공정한 업무가 방해가 되느냐.
그런 걸 또 검토해보고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또 자기 옷을 입을 권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뭐 복장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개인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처음 보는 환경이니까 예.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문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정태현 변호사께서는 전혀 문제 없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구 변호사께서는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예. 고민정 네.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 저 역시 고 의원 같은 의견이고요. 예. 아까 영국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영국 의회에 이제 가발과 원래 모자를 이제 쓰는 것이 원래 의원의 필수 복장이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도 의원이 가발과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이 품격에 맞지 않는다. 아마 이런 비난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저는 이제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202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호주에서도 이제 한 3년 전에 그 라리사 워터스라는 의원이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모유수유까지 하면서 연설을 해서 또 이제 그때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정치인이 그럼 자기가 어떤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장을 입는 건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의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년 계층을 대변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이 제러미 코빈 전 영국 노동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그 주된 지지층 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 면바지에 점퍼를 항상 수십 년 동안 입고 다녔던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오히려 까만색 정장을 차려입고 정작 국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졸고 계시는 국회의원들보다 100배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 소위 정장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위 비즈니스 드레스 그걸 입고 아래로 같은 색깔로 넥타이에 셔츠, 구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들은 정장한 게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중세 시대에 보면은 허리를 꽉 졸라매고 치마는 굉장히 넓은 그런 것이 정장이었겠죠. 그죠? 시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을 입어야 된다. 꼭 그런 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정도면 법정에서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국회의원도 되죠. 근데 어제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미니스커트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던 새로운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온갖 관심도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고 뭐 비난도 나오고 지지도 나오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기준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못 보던 거라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아 나는 원래 좀 이렇게 화려하고 튀는 걸 좋아해.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 예를 들어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는 노동자를 대표한다. 그러면은 넥타이 메고 나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작업복 입고 나와야 오히려 아, 저 사람이 우리 대표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또 2003년이었죠. 당시 유시민 당시 국민개혁정당 의원 뭐 이른바 백바지라고 그 바지 입고 나오셨고 그다음에 또 이전에 강기갑 전 국회의원도 복장이 그 한복 입고 다니시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뭐 물론 그때 유시민 당시 의원의 그 바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논란이 컸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강기갑 의원의 경우에도 한복이니까 그건 우리식 정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때 유시민 의원 같은 건 벌써 뭐 근 20년이 다 됐는데 저도 그때 뭐 깜짝 놀랐어요. 이 하얀 면바지에 소위 백바지라는 거. 그다음에 위에도 흰 티셔츠에 위에는 청 재킷. 그러니까 무슨 그 당시에 유행하던 20대 소위 그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그런 스타일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 보수적인 그런 그 전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때 되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아, 저 사람 저런 차림으로 하는 거는 같은 국회의원 창피하다. 그래서 그날 국회의원 선수하는 날인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유시민 의원이 이제 정정하고 나와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덜 개방적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때는 또 같은
국회 대부분 남자였으니까 네. 같은 남자서를 못 참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성이고 하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뭐 왜 그런 옷 입고 왔냐고 뭐 문제 삼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 지금 당장 같은 복장의 어떤 남성 국회의원이 나타난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전 글쎄요, 충분히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물론 이슈는 되겠습니다만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유인 같은 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예컨대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성희롱성 댓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려서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류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정장을 입고 왔을 때도 사실은 성희롱성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유 의원은 옷을 정장으로 바꿔 입음으로써 선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 복장을 입든 간에 계속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폄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2년생이거든요. 최연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류 의원 말 맞다나 정장을 하고 양복 입고 왔더니 무슨 어린애가 정장을 하냐고 또 그렇게 또 논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 변호사의 말씀대로 아니 무슨 애가 국회의원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혹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린 그런 생각 좀 버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훌륭한 지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오히려 젊은 분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의 행동이라든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봐야지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건 우리의 판단을 좀 흐리게 할 위험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찬 파티 다음 메뉴 만나보겠습니다.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이렇게 하면은 실형은 막을 수는 있어요. 수사의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순결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해서 지휘권을 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넉 달가량 이어진 수사에도 검찰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장 한 검사장 측은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는 게 확인됐다며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일단 뭐죠? 일단이 어제가 바로 이제 그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의 그 구속기한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것이고요. 적용된 혐의는 이제 강요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밝힌 이제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이전 기자와 그다음 이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가 공모해서 지난 이제 2월하고 3월쯤에 이철 그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한테 편지라든지 만남 또 수차례 연락을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했다라는 것이 지금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공모 여부는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서로 공모해서 이 범행을 했다는 것이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수사팀의 시각이고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소위 검언유착에 관한 뭐 상당한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을 사실상 이 사건에서 배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 초유의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서 총장이 제외가 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심지어는 담당 그 부장 중앙지검의 부장이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러 가서 6탄전까지 벌어지는 초유의 그 광경도 봤는데 결국 현재까지는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소를 못한 것이고 앞으로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수사에도
더 이상의 공모의 증거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도 압수해갖고 유심칩도 압수해갖고 이동훈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도 압수해갖고 휴대폰도 다 압수해갖고 관련 다 조사한 지 넉 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검사할 때지만 이 사건이라는 게 소위 뭐 정치가 생물이라는데 사건도 생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큰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큰 사건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께서는 이 검언 유착이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냥 확신을 했던 모양인데 뭐 중앙지검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성급한 그런 예단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사실 그 대검하고 뭐 추미애가 충돌하니 뭐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한다든지 아니면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이걸 지휘한 이성윤 검사장 또 담당 수사팀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그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판사도 뭐 이게 뭐 공모의 증거가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거기다 썼거든요. 영장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구직에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대개 이렇게 쓸 필요 없고 그냥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리가 있고 혐의가 충분하다 하면 되는데 이런 걸 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판사가 볼 때도 상당한 증거가 있구나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증거라고 했던 2월 13일 날 부산고검에서 녹취록을 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모라고 보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님 난 뭐 유시민 뭐 취미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아직 뭘 가지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이렇게 성급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소환 조사를 한 게 지난달 21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때 21일 피의자 신문이 사실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조사를 하고 나서 원래 이 조서가 작성이 되려면 조서를 작성하는데 마지막에 열람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날인을 해야지 완료가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소장이 열람 자체를 지금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검찰에서 통상 이런 사건이면은 피의자 소환을 당연히 한 번은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수사이고 그래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소 한 번 정도의 피의자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자체가 좀 아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사실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재 기자의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일단 먼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추가 조사해서 뭐 다른 또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혹시 뭐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혐의까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뭐 지금 수사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직 휴대전화가 지금 풀리지 않아서 사실 이제 휴대전화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굉장히 중요한 모든 수사에 좀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한동훈 소장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아이폰을 있어서 아이폰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 비밀번호를 푸는데 오래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이후에 좀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뭐 일회 조사도 사실상 제대로 못 맞췄으니까 더 조사를 하면 뭐가 나올 거다. 근데 그 수사를 안 해본 사람들 이야기죠. 그리고 한동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번을 물으면 그때 가서 자백을 할까요? 물고문을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되거든요. 결국 이런 이동재 기자도 부인하잖아요. 그죠? 한동훈도 부인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부인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면 수사팀으로서는 이 사람들의 진술 말고 다른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 조사가 안 돼서 뭐 지금 수사를 중단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건 그건 수사팀의 그건 무책임한 변명이고요.
어차피 피의자들은 부인하는 거고 예. 그 전제 하에서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압수된 아이폰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현재까지로는 하여튼 이 수사팀이 네.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예. 이게 이 정치권의 일부 유력자들과 뭐 사기 횡령 정권을 보역한 적이 있는 네. 뭐 제보자 그리고 뭐 특정 언론기관이 서로 이렇게 이 소위 작전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쳐내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팽팽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나오고 보면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팀이 얼마나 더 할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 황보선은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뉴스를 좀 더 똑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시는데 고생 많으셨다고요? 예, 오늘 아침에 비가 아주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아침에 비 오는 소리, 천둥 번개 소리에 잠을 깼는데요. 네.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출근 잘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장이 보니까 되게 얌전한 복장이신데. 예. 사실은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오다가 이제 전철역에서 갈아입고 왔거든요. 아, 거의 작전 펼치듯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어제 8월 5일 개정 군인사법 시행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반 병사에 대한 그 징계 중 하나였던 영창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요거가 좀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예, 이 영창을 이제 폐지, 그러니까 없애고요. 대신에 이제 군기 교육이나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를 대신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 군인사법이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이 아니 군대에서 영창이 없어지면 이른바 그러니까 군기가 빠져서 괜찮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그 영창을 대신하는 이제 군기 교육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이제 복무 기간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해요. 군기 교육이 포함 안 됐던가요? 네. 그러니까 영창이 가장 무서운 점이 제대가 늦춰지는 게 그렇죠.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현역병들은 그게 제일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영창을 대신하게 되는 군기 교육도 이제 복무 기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래요? 영창과 비슷한 이제 징계의 효과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이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장병들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창이 이제 인권 보호라는 측면이라면 사실 영창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저런 구타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이번 주에는 이제 군대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성 청취자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얘기인데요. 군대 얘기요, 축구 얘기죠. 군대에서 축구 얘기. 일단 오늘은 군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영창 폐지 뉴스가 이제 이번 주에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창 제도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거든요.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이 영창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안은 사실 2017년 11월에 이철희 의원이 발의했던 게 계속 이제 지연되다가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번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 이 영창 제도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
이 병사들을 구금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뭐 물론 대부분의 이제 일선 부대 지휘관들께서는 이제 합리적이고 좀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지휘를 하십니다만은 아주 극소수이지만 좀 이렇게 지휘관의 임의에 의해서 병사들을 구금한다라든지 또한 이런 제도들이 이제 법적으로 좀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좀 있었죠. 실제로 부사관에 대한 영창 제도는 훨씬 전에 폐지가 되기도 했고요. 훨씬 전이라면? 92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폐지된 지가. 제도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랬던 게 이번에는 이제 병사에 대한 영창까지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창 제도가 이미 오래전에 이게 1896년에 만들어진 이게 뭐였죠? 육군 징벌령이요? 네. 이때부터 그럼 이게 생긴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번 뉴스가 그 영창이 폐지된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놀라운 뉴스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내용, 영창 제도가 도입된 게 1896년이다. 요 내용도 그때면은 고종 때.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죠. 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 18세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100년 넘게 유지가 되다가 2020년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다른 게 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좀 이 내용이 좀 의외라서 이 기회에 영창제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영창제도 말씀해 주신 대로 1896년 1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때 하필 만들어졌냐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1896년 1월이면 그 직전 상황을 봐야겠죠. 그게 이제 1895년, 94년 이쯤 될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뭐 갑오개혁, 갑오개혁이요. 이라고 하는 이제 조선시대 말에 있었던 일련의 개혁 작업들인 거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에 관련된 개혁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뭐 중앙군과 지방군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한 건데요. 특히 이제 지방에 있던 군사 조직을 해체를 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이제 재편하는 과정이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뭐 지방 군인들의 약간 뭐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불만들도 좀 있었고요. 또한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뭐 이른바 군기가 좀 해이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잘 알고 있는 단발령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머리 자르는 거요? 그렇죠. 뭐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95년에는 을미사변이 터집니다. 을미사변. 그렇죠. 그 당시에 왕비였던 민비가 자신의 침소에서 이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민비에 대한 뭐 역사적인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한 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가 기거하던 침소에서 살해당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이 95년도를 즈음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의병들을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진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군인들을 좀 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육군 징벌령이라고 하는 징계 규정이 도입이 된 겁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이제 군인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해서 뭐 별도의 군법을 적용하지는 않고 그냥 보통 형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좀 긴급하게 군인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근대적인 군 형법보다 먼저 이 징계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바로 조선 징벌령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 징벌령은 다른 나라 법령을 뭐 혹시 참고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지는 못하고 아마 다른 국가의 징계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이제 연구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일본에 있었던 똑같은 이름의 육군 징벌령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 법령은 이제 1881년에 일본에서 제정이 된 건데요. 뭐 다른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틀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육군 징벌령이 꼭 10년 뒤인 1906년에 다시 한번 대규모로 재개정이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육군 징벌령은 일본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게 연구자들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1906년이면 조선이 거의 식민지로 가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일본의 영향으로 거의 사실 뭐 거의 베끼다시피 만들어 온 걸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식민지기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도 이제 군 관련 법령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영창 제도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영창 제도는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데요. 48년에 국방경비법이나 49년 국군 징계령에서도 영창 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결국은 특히 이제 제국주의 일본에서 만든 이런 제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사실 또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식민지화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일본에서 들어온 이제 제도들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정착이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어떤 뭐 악영향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영창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병사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흔히 지적하는 이른바 뭐 군대 내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지휘권 남용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제국주의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00년쯤 전에 일본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이제 서구 열강과 경쟁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본이 이제 서구 열강들과 경쟁하면서 드러난 사실이 뭐 일본이 뭐 인구나 영토의 측면에서 다른 서구 열강들과 전면전을 벌이기엔 조금 이제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자기들 스스로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이 좀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 관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족한 장비나 물자를 병사들의 정신력으로 메워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력을 강조하는 풍조가 이때 또 생겨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국가 전략이 이런 정신승리에 기초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2차 대전 중에는 무리하게 전쟁이 확대되다 보니까 뭐 식민지를 막론하고 뭐 일본 본토에서도 병사들을 좀 무리하게 징병하고 징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규율이 잡혀 있지도 않고 훈련도 잘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구타나 징계 같은 이런 수단이 아니면 병사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발되는 지휘권, 뭐 영창제도 등을 통해서 병사들을 좀 억압적으로 대하는 풍조가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도 약간 그 악습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군대가 요즘 많이 바뀌고 있네요. 그 영창제도도 사라지고 뭐 양심적 병역교부 하는 그분들도 대체 복무 길도 이제 실제로 열리기 시작했고 또 뭐 월급도 또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창제도의 대안으로 도입된 감봉제도가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24년 만에 사라지게 된 군 영창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 고속도로 그리고 여러 곳에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의정부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이 일산 방향, 구리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마장에서 성동분기점 구간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요. 주요 구간 통제되고 있는 만큼 이동하실 때 도로 통제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 또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